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무사 경영학 개론 첫 시간인데, 이제 경영학이 여러분들 올해 시험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올해 시험 정말 쉬웠어요. 우리 학원에서 수업한 애들은 조금 쉬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노무사 시험 자체가 경영학 시험이 원체 쉬웠어요. 원체 쉬워서 조금 올해 약간 꽃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경영학이라는 거 처음부터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접근하면 그냥 끝나요. 끝나고 2차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경영학 개론에서 보시면은 경조 인사 파트가 있죠. 경영 조직하고 인사 파트가 있는데 2차를 대비해서라도 그 부분에서 조금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두시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1차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 정도만 들어가신다면 얼마든지 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 그쵸? 100점 맞는 게 목표는 아닌데 최소한 조금만 해도 경영학은 한 70 이상 80점 가까이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집중해서 하시고 항상 그날 수업한 건 그날 늦게 좀 주무시더라도 그날 꼭 복습을 하고 주무세요. 예습은 안 해도 좋아요. 예습은 안 해도 좋은데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나랑 수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자기 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교과서론 파트 2인데 경영 조직하고 인적 자원 관리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일반론보다는 조금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실제적으로 경조나 인사 파트에서 8문제 정도가 나와요. 8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CPA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영학 기초하고 그 다음에 경조 인사 합쳐서 8문제 나오고 마케팅에서 8문제, 생산관리에서 8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재무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경조 인사에서 한 8문제 나오고 경영 일반 전략 이쪽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한 4문제, 생산관리에서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재무관리 쪽에서 한 7문제 내지는 8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관리나 회계 합쳐서 8문제 정도라고 보는데 회계에서 한 2문제, 재무관리에서 한 3문제는 거저먹기 시험이에요. 거저먹기 시험. 그 정도고 한 2문제 내지 3문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시간 낭비하고 제껴도 돼요. 그런 거는. 대신에 2차 준비한다는 생각 아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라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오해들을 학생들이 하는데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쪼개놓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게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지 범위 자체는 넓은 게 아니에요. 한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의 학문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너무 잘게 쪼개놔서 그래요. 잘게 쪼개놔서 그런 거고, 부담 없이 따라오세요.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업만 제대로 따라와도 여러분이 원하는 1차 시험에서의 패스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기본 이론 따라오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핵심 이론 나온 다음에 바로 옆에 문제가 붙어 있죠. 바로 문제가 붙어 있는데 이론을 내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는 꼭 이론 정리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중요 문제들은 내가 수업하면서도 몇 개씩 다룰 거예요. 다루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문제하고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면 그 이론이 문제화돼서 여러분한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12페이지 딱 이제 들어갑시다. 12페이지 들어가시면 경영 1바
있고 보시면은 경영학의 지도 원리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효율성과 효과성이에요. 효율성과 효과성.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의 효과적 달성이에요. 그러려면 조직이라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참고로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근데 경영학에서는 무조건 비용을 줄인다고 보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윤을 높이면 되는 거죠.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최대 효과 쪽, 효과성에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거예요. 나중에 경영 조직론 파트 우리가 들어가면 경영 조직에, 기업 조직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예요? 조직의 효과성, 조직의 유효성을 검증하자예요. 조직의 유효성을 검증하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그러면 옆에 문제 갖고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문제 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 원가는 감소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증가했죠.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슬래시 긋고. 근데 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래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효율적이지만 어떻다? 효과성을 달성하지는 못했을 수가 있죠. 효율적이지만 효과성을 달성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마케팅 가서 얘기하겠지만 참고로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근시안. 아무리 좋은 품질의 좋은 기술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스마트폰을 사드렸더니 한 대 맞았어요, 내가. 이 복잡한 걸 나한테 왜 사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없이 못 사죠. 못 사시는데 뭐 손녀딸도 찍어야 사진 찍으셔야 되고 뭐 등산 가시면 사진도 찍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소비자들의 거부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복잡한 기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 그 다음에 그 사용 습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신제품 개발의 원칙 중에. 근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통해서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증가했다. 그래도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효과적이려면 소비자의 니즈 같은 것도 따라서 같이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상으로 보면 분명히 효율적이에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뭐예요? 소비자 고려 안 함으로써 효과성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의 지도 원리 자체가 저러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업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영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 인풋이 들어가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하는 페올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관리 과정의 프로세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교재 맨 밑에, 실페이지 맨 밑에 관리 기능으로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게 있죠. 그게 PODC의 과정이라고 하는, 좀 이따가 우리가 그 경영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한번 얘기할 그 페올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PODC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경영학과 출신들 보면 경영학 원론책들 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그 경영학 원론책들 보면 그 교과서들 목차가 그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뭔지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전략이라는 계획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직 이론이 나오면서 조직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지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 뭐 마케팅 관리, 생산 관리, 뭐 이런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거기에 재무적인 통제, 회계적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게 경영학인데, 경영자의 유형 분류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그 경영자의 유형 분류 전에 그 중간에 13페이지 그림 보면서 따라오세요. 경영자라는 게 처음에 소유 중심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들 구멍가게 간의 수공업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기업이라는 걸 차리고 내가 중심이 사장이 돼서 내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중심의 경영으로 가다가 여러분들 참고로 경제학에서 보면은 세이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세이의 법칙이 뭐냐면 그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형태의 공산품들이 막 나오니까 새로운 게 나오고 나를 편리하게 해줘.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사업체를 꾸리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경쟁이라는 게 치열해지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들은 경쟁자를 죽이면서 내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경영의 소유와 경영 자체를 분리시키는 걸 가속화하고 기업이라는 기업 자체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본 조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겠죠. 살아남은 애들은 규모가 커졌어요, 적어져요?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소유 중심으로 가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 고용 경영자들을 통해서 일선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남은 애들끼리의 경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과열되겠죠. 더 치열해진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식을 분할한다든지 다양한 금융기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 하다가 동네 마트가 됐어. 동네 마트. 근데 이제 이 동네 마트끼리 경쟁이 치열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 큰 형태의 마트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 슈퍼에서 마트가.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분할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관리 기법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게 되는 게 뭐예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 체제가.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상태에서 형식적 분류에서 실질적인 분리 형태의 가속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러한 경영 관리 속에서 이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관리 시스템적 위계예요, 위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탁 경영층이 있고 전방 경영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탁 경영층과 전방 경영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전방 경영층은 실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부장, 상무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탁 경영층은 뭐예요? 이사회 생각하면 돼요. 그 주주들이 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 경영인은 이 주주들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수탁받은 거예요. 수탁받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주주들을 대표하는 수탁 경영층이 누구냐?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그래서 수탁 경영층 그러면 이사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회. 그리고 전방 경영층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사회 의사 결정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실행하는 애들. 얘네들이 누구다? 전반 경영층이 되는 거예요. 전반 경영층.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니까 전문성이 향상되고 좋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대리인 문제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 돈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서프라임 사태로 터졌을 때, 그 GM 회장이 그 보조금 좀 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의회에 출석을 딱 했는데 그 미 하원에서 그 의원 몇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장 당신 전용 비행기부터 팔고 사무실 규모부터 축소해. 그게 당신 돈이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맡겨놓으니까 전용 비행기에 거대 사무실에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도덕적 해이죠. 회사는 망해가는데 사무실 넓히고 전용 비행기 사고 앉아있으니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대리 문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 비용은 이런 거예요. 주주와 채권자가 있고 경영자가 있겠죠.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와 채권자들은 경영자를 감시해야 되는 쓸데없는 비용인 감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감시 비용이라는 게.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경영 활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쟤네들에 대해서 나 이런 짓 안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뭐가 발생한다? 확증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증 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의 차이 같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기업 경영상의 손실, 그래서 자녀 손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자녀 손실. 그 다음에 참고로 부채의 대리비용이라는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부채의 대리비용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대리인 비용이라 그러면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에요. 자본의 대리인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부채의 대리비용이라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존재를 합니다. 이 부채의 대리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와 채권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주와 채권자 관계에서. 그래서 이 주주는, 채권자는 각각 경영자가 자기 입장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이 있다라고 합시다. 불확실성이 리스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리스크는 제거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요? 리스크는 불확실성으로 생각하세요. 불확실성.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뭐예요? 고수익이 나는 거고, 잘못 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노 리스크 노 리턴이라고 그러죠. 위험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만큼 뭐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하는 거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지금 시험이 내가 꼭 붙을 거다 안 붙을 거다 리스크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해서 잘만 해내면 뭐예요? 더 나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관리해야 될 대상. 그래서 그럼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에 대해서 어느 쪽이 찬성할까요?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보면. 주주가 찬성할까요? 채권자들이 찬성할까요?
어느 쪽이 찬성 쪽에 갈까요? 주주. 또 이렇게 나타나요. 왜 그래요? 저 모험적인 투자를 해서 잘못되면 망하죠. 그럼 채권자들은 안정적 이자 소득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주주들은 여하튼 현재보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이 생기죠. 그러면 위험 있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모험적인 투자를 해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그 이득이라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고정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가지는 채권자들은 이런 위험한 투자를 반대할 성향이 있지만 주주들은 찬성할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둘 간에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채의 대리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의 대리비용. 근데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험 범주에서는 주로 대리인 비용 하면은 요걸 중심으로 물어봐요. 요걸. 그래서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 그리고 자녀 손실 문제. 요걸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4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대리인 비용을 대리인 문제 방지 수단에 따라서 구분할 때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보상 손실이란 말은 제가 지금 한 번이라도 쓴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7급 시험에서 좀 쉬운 문제,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시험, 그게 노무사 시험하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니까 그 정도 문제들은 제가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대리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먼저 첫 번째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는 이 기업가 정신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 써져 있어요. 다 맞는 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4번 문제 한번 봐봐요. 15페이지에. 다음 중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거 시험장 가서 얼핏 생각하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거 솔직히 좀 꽉 꼬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틀리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벗어남은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기업가 정신에. 잘 보세요. 슌페터란 학자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는 걸 얘기해요. 창조적 파괴의 과정.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활동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 근데 이러한 혁신의 과정을 꼭 성공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죠. 상당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도 혁신을 단행하는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게. 기업가들은 이러한 거에 대가로서 보상, 즉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현대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조직 이론 이런 쪽에서 2차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파괴의 과정이에요. 파괴의 과정. 참고적으로
폐기학습 또는 이완학습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삼성이 애니콜 신화에 갇혀 있었다면 갤럭시가 나왔을까요? 지금 무슨 꼴 났겠어? 결국에 모토로라, 노키아 꼴 나는 거예요. 근데 한창 잘 나갈 때 그 영광을 접고 새로운 걸로 가는 그 불확실성에 뛰어든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공을 내고 있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조직이지만 그 조직이라는 게 영원 불면할까요? 그건 아니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 그래서 폐기학습, 이완학습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조직의 변화 과정이나 사람들의 개인 차원에서의 태도의 변화 과정이나 해빙 변화 재동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해빙 단계에서 폐기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입었던 그 패딩 점퍼들 있을 거예요. 그거 슬쩍 찢어 놓으세요. 그래야 올 겨울에 새 옷이 생깁니다. 그렇죠? 버려야 새 게 생기는 거예요. 버려야. 그건 농담이고 실질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어요. 항상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이 혁신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가 정신의 핵심.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아래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따른, 위계에 따른 경영진의 분류가 되고, 그 위계에 따라서 경영진들의 역할이라는 게 틀려지게 됩니다. 틀려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계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죠. 기업 내에서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일선 관리자, 일선 경영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카츠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회사 내 모든 경영진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직 구성에 대한 이해, 관계, 그래서 인간적, 관계적 역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근데 최고 경영자는, 여러분들 그 삼국지 읽었나요? 읍참마속이란 말 있죠. 가장 사랑하는 마속의 목도 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만 너무 치중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뭘 강조해요? 회사의 비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량,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적 능력, 역량,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들은, 중간 관리자들은 위아래를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이러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러한 역량이. 그 다음에 일선, 실제 업무를 해야 되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기술적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 역량이. 그리고 엔소프란 학자는 요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개념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간 관리자들에 있어서는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면서 회사를 관리해주는 관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선 경영층들은 실제 업무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업무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적자원 관리에서 뭐 HRD, 인력개발,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도 항상 교육훈련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반 업무 스킬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든지 관계 개선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최고 경영자들에게는 거시적 안목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교육훈련 자체도. 그래서 이런 거를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 맨날 옛날에 1번만 갔다 오면 맨날 이러고 들어와갖고 위기다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뭐예요? 개념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계획자 구성, 그걸 밑에 애들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위에서 제시한 비전이라는 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정형화되는 거예요. 정형화. 회사에는 항상 규칙이 있고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그림은 15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그림은 상당히 중요한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잘 봐두시고 그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경영자의 역할을 관리자의 역할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그 관리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먼저 대인적 역할 뭐예요? 회사 대표 제목 그대로 해서 뉘앙스를 가져가세요. 회사 대표 리더가 뭐예요? 애들 섭외해야 되겠죠? 섭외자. 그 다음에 리더가 뭐 해줘야 돼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바보같이 굴면 안 되죠. 정보의 탐색, 전파, 회사를 대변하는 대변인적 역할까지가 정보적 역할로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적 역할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존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적 측면에서 기업가의 역할, 혼란 수습자, 자원 배분해주고 그리고 대내적, 대외적 협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서 기업가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내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봐야 되느냐? 사회적 책임까지를 같이 고민하게 돼요. 기업도 하나의 사회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그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유한 킴벌리에서 나오는 제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별로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 많지는 않죠. 유한 킴벌리 하면 학생들 어떤 이미지냐고 그 환경 친화적 기업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맨날 우리 강산 푸르게 그 광고에 애들이 익숙해져 갖고. 근데 걔네들 뭐 파는 회사예요? 나무 베서 휴지 파는 회사예요. 근데 무슨 우리 강산 푸르게. 근데 걔네들은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요. 베는 양보다 심는 양을 옛날에 더 많이 가져갔고 우리나라 6.25 민둥산을 그 나무 심기 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거기에 유일한 선생 그런 이미지까지 포함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고 한때 얼마 전에 가뚜기 해갖고 그런 것도 있었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그 회사의 매출액과 직결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최근에 강조하는 게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회 환원이에요. 사회 환원인데 무슨 공산주의에 있다 왔어요? 내가 쎄 빠지게 번 돈 왜 사회에다 뱉어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지금 지갑에 있는 돈 우리 클래스를 위해서 다 뱉어내. 우리 음료수 하나 사 먹읍시다.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사회 환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지. 환원이란 개념을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뱉어내라라는 식의 환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다가 일정 부분 기여해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즉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첫 번째 뭐예요? 기업의 유지와 발전이에요. 기업으로서 사회에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게 기업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유지와 발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부분에서든 법적, 윤리적 책임은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안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본질적 책임으로서 기업의 유지 발전, 그 다음에 2차적 책임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조율과 조정, 이해 조정, 분명히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조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3차적 책임으로서 간접적 책임으로서 기업 이익에 한정된 사회 환원 차원으로서의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환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라, 이런 측면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창조적 자본주의. 이 창조적 자본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워렌 버핏이나 워렌 버핏이나 그게 누구죠? MS 만드네? 빌 게이츠. 이런 애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빌 게이츠의 소득이 유지되려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또는 MS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 돈 주고 사야 되죠, 그거를. 근데 사회가 요렇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쓸까요? 이런 애들. 돈 없는 애들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의 부가 유지되려면 자기가 번 돈을 이쪽에다 지원해 줌으로써 얘네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서 튼튼한 미드필드진이 존재해줘야 빌 게이츠의 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나도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그 투명한 사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짓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시조의 아담 스미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기심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란 분 자체가 공리주의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가 교수인데 다른 사람들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는 그 사회를 발전시킨다라고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온 거예요. 이게 창조적 자본주의. 그래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이제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우리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CS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SR은 중간쯤에 보시면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ISO 26000. ISO 26000은 뭘 얘기하는 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국제표준 수치, 표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경영자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을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라면 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예요. 기본적으로는 영리추구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18페이지로. 그래서 우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이 네 가지만 개념적으로 잡아갑시다. 네 가지만 개념적으로 잡아가시면 한명회사는 직접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 회사의 운명을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의 운명에 따라서 같이 망하는 놈도 있고 일정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 회사는 말 그대로 유한 책임만 지는 거예요. 유한 책임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유한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이 대부분이 유한 회사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 좋아하는 로레알이라는 회사 있죠.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뭐로 들어와 있어요? LOK 유한 회사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유한 회사의 경우는 법적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사 접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분명히 파리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는 뭐예요? 공시 의무가 있죠. 파리에서, 프랑스에서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까지 그런 공시의 의무를 지게끔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적 공시의 의무가 없고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유한 회사예요. 다시 합명회사 뭐다? 무한 책임. 합자회사 유한 플러스 무한. 유한 플러스 무한. 유한회사 출자 범주 내에서만 유한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이러한 유한적 특징 갖고 있죠. 무슨 범위 내에서? 주식의 보유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의 거래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업 거래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주식회사 제도예요. 주식회사 제도.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는 3대 상설기구가 존재합니다. 3대 상설기구가.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스토리가 항상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저렇게 돼요. 처음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죠. 삼각관계 중에서 그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꼭 회장님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거기에서 뭐 한 여성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남자 여자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는데 얘가 착한 놈이면 요거는 나쁜 놈의 성격을 항상 갖죠. 나쁜 놈의 성격을 갖는데 얘네들이 꼭 항상 어디서 싸워요? 이렇게 본부장으로서 조그만 회의실에서 우리가 보기엔 큰 회의실이긴 한데 회의실에 앉아갖고 대표이사 자리 놓고 막 싸우지요.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막 여기서 결정하죠. 이게 뭐예요? 최고 운영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이사. 여기서 대표이사 자리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놈이 대표이사가 됐고 그러면 얘네들이 착한 얘가 갑자기 도와주면서 반격을 가하죠. 반격을 가해서 마지막에 꼭 최고 의사결정은 항상 드라마 끄트머리에 가면 대강당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죠. 뭐요? 최고 의사결정기구 어디? 주주총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꼭 표결로 들어갈 때 질 때 얘가 갑자기 뭔가를 갖고 들어오죠. 뭐요? 감사보고서. 감사. 요 세 개가 3대 상설기구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일반이사, 사회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어떠한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사회이사 제도 같은 걸 두고 있는 거고 감사도 독립된 기구로 놓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기구로. 이게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주식의 개념과 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셔서 주식의 종류를 보세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가죠. 표결로 가는데 우리가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보통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우리가 뭐 주식 시세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땡땡땡땡 얼마 땡땡땡 유 또는 그냥 한글로 우 해갖고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거는 우 이렇게 표현해 놓고 어떤 건 표현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우선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표현 안 되어 있는 게 보통주예요. 차이점 뭐예요? 경영권에 대해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보통주는 경영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선주는 나 그런 거 싫어 귀찮아 다 포기할 테니까 배당만 줘. 이게 우선주가 되는 거예요. 우선주. 대신에 우선주는 배당받는 조건으로 경영권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기에 보시면 의결권주가 있고 비의결권주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의결권주고 요게 비의결권주가 되는 거예요. 비의결권주가.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주식에는 이제 액면 기재 유무에 따라서 액면주가 있고 무액면주가 있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액면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법상에서 무액면주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에 주식과 채권의 비교는 뭐 좀 자세히 봐두세요. 이제 이게 기초가 돼서 재무관리나 이런 쪽과 연결되는 거니까 주식과 채권은 여기서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주주하고 채권자 얘기를 했었죠. 주주하고 채권자 얘기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고 채권 채무 관계 속에서 받을 돈, 즉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뭐예요? 그 회사가 발행한 자기 자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면 채권은 타인 자본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는 거 아닙니다. 망하면 그냥 자기 책임이지. 근데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원금의 상환 의무가 없냐 있냐가 존재하는 거고, 경영 참여 기능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구분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초적인 경영이에요. 경영. 그리고 뭐 우리가 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한번 봤는데, 기업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덩치를 키워야 안 키워요? 덩치를 키워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기업의 집중 또는 기업의 결합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결합화, 집중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기업의 결합의 종류에는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합병한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그룹돼 있죠. 이건 뭐다?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 결합이. 그래서 동종 업종 간에 하나의 기업화되는 걸 뭐라 그런다? 수평적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평적 결합을 하는 목적은 뭐죠? 시장에서의 그 회사의 지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러한 수평적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결합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현대가 기아하고 합쳐지는 게 뭐다? 수평적 결합이었죠. 수평적 결합이었다라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활부금융을 외주주다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하고 프로모션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현대 자동차 금융이라는 걸 하나 세우죠. 뭐 그 신흥증권 인수해갖고 현대 자동차 증권 뭐 이런 거 하나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만들어서 자동차 활부금융 전속으로 해주죠.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을 인수해 몇 개 그 자금 공유 업체를 인수해서 그런 캐피탈 사업을 하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회사의 핵심적 부분에서 소비자 쪽으로 간 거예요? 원자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방통합이라고 해요. 전방통합. 근데 현대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차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부품업체들이 그걸 못 따라오는 거야. 부품업체들이. 그래서 부품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현대 모비스라는 걸 세우죠. 현대 모비스를. 이거는 소비자 쪽이에요, 원자재 쪽이에요? 원자재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후방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방통합. 후방통합.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통합을 뭐라 그런다?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수직적 통합. 기업의 수직적 통합. 그러면 수평적 통합이 시장 지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면 수직적 통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으로 나타나는 게 수직적 통합이에요. 수직적 통합.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와 관련 없는 산업으로 진출한다. 이거를 우리가 다각화 통합, 다각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각화 전략. 근데 뭐 전략 파트 가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다각화에는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가 있어요. 관련 다각화는 유사한 쪽으로 가는 게 관련 다각화. 전혀 생뚱맞은 쪽으로 사세를 확장시키는 거 뭐 비관련 다각화가 존재는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업의 집중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것만 잠깐 지울게요. 기업에 집중하는 그냥 이렇게 딱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법적, 경제적,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법적, 경제적, 독립성 유무 아래서. 그래서 첫 번째 카르텔이라는 게 있죠. 카르텔. 카르텔은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 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간의 연합. 최근에 무슨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무슨 얼라이언스 그룹에 가입했네, 해운동맹이 뭐 가입했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독립된 회사인데 운영 방안을 조금 일치시켜 나가서 가는 기업들의 연합이에요. 기업들의 연합.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트러스트 있죠. 이거 할 때마다 뭐 파스 생각 안 나요? 파스? 트러스트인가 뭐 파스 있죠. 파스는 내 몸과 일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딱 붙어서 맨날 떨어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일체감이 있어야 되죠. 딱 붙어서. 트러스트는 법적, 경제적 독립성이 다 상실된 형태의 기업 간 합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콘체른이라는 게 있죠. 콘체른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예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인데 경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종속되어 있는 회사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콘체른이 뭐냐면 금융지주회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금융콘체른이란 말 씁니다. 금융콘체른. 금융콘체른. 여러분들 우리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있죠. 그 우리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밑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증권 이렇게 있죠. 신한증권, 신한생명, 신한은행 다 독립된 회사예요. 독립된 회사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게 콘체른이라고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딱 짚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15번 문제 답 뭐예요, 여러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뭐예요? 카르텔이죠. 카르텔. 트러스트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다 상실했다. 그럼 뭐가 된다? 트러스트가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나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형태의 기업 간 연맹 형태의 유형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럼 뭐가 돼요? 콘체른이 되는 거예요. 콘체른이. 그 다음에 거기 위에 14번 문제 수직적 통합 방식이 다른 거 뭐예요? 정유업체가 유정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이건 뭐예요? 후방이에요? 전방이에요? 원자재 쪽으로 간 거죠? 후방.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업체, 극장이 영화 제작 사업에 진출했어요. 원자재로 간 거죠? 후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가 차량 공유 사업에 진출했어요. 이건 뭐가 돼요? 전방 통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업체의 반도체 사업 진출. 원자재 쪽으로 간 거죠? 원자재 쪽으로 가면 뭐다? 후방. 후방. 그래서 3번만 전방 통합이 되는 거예요. 3번만 전방 통합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뭐 일반 형태의 지주회사, 그 다음에 콤비나트.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서 콤비나트는 뭐 구공산주의 국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개발 성장하던 국가들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네. 그 석유화학단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공동 출자 형태고 컨클로머릿을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비관련 다각화라고 해요. 옛날 책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컨클로머릿을 재벌이라고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재벌은 아닙니다. 재벌은 국제 경영 용어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식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 이게 재벌이에요. 컨클로머릿은 재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쪽으로 문어발식 확장하는 형태. 그래서 컨클로머릿이 돼버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관련 다각화를 많이 하면은. 나쁘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미노 효과라는 걸 예방하면서 기업의 사세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관련 다각화 문어발식 확장이 욕먹는 이유는 뭐냐면 불법적인 자금 공유를 통해서 가니까 욕을 먹는 거고, 합법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컨클로머릿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마십시오. 그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기업의 집중화, 기업의 결합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집중화, 결합화 형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M&A인데 이 M&A부터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